정부가 기름값을 강제로 낮추면 기름이 더 비싸지거나 아예 사라집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2026년 3월 한국 정부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격화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결과 3월 넷째 주 기준 유럽 20개국의 평균 경유 가격이 리터당 3,539원까지 치솟는 동안 한국은 1,816원에 머물렀습니다. 유럽의 절반 수준인 셈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숨통이 트이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이 숫자의 이면에는 누군가가 그 차액을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가격을 막는다는 행위가 어떤 구조적 함정으로 이어지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연이 점 5%로 칠 회연속 동결했습니다. 금통위원 전원 만장일치였는데 이유가 의미심장하거든요. 중동 전쟁으로 물가의 상방 압력과 성장의 하방 압력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금리를 내리자니 물가가 걱정이고 올리자니 경기가 무너질까 두렵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켜보겠다는 판단인 거죠. 퇴임을 앞둔 이창용 총재조차 양쪽 비판이 다 나오는 걸 보면 나름 균형을 잡아왔다고 생각한다. 오고 말할 정도로 지금 한국 경제는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이기 어려운 교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착 상태의 한복판에 석유 최고가격제가 서 있는 겁니다. 가격을 억누르면 당장의 물가지표는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억눌린 압력이 다른 곳에서 새어나오는 구조를 이해하려면 가격이라는 것이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가격은 정보예요. 기름값이 오른다는 건 지금 세계 어딘가에서 원유 공급이 줄었거나 수요가 폭발했다는 신호인 거죠. 그 신호를 받은 소비자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대체 에너지를 찾고 투자자는 새로운 유전 개발에 돈을 넣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그 불편한 과정 자체가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메커니즘인 셈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가격 상한선을 긋는 순간 이 신호가 차단됩니다. 소비자는 기름이 여전히 싸다고 느끼니까 소비를 줄일 이유가 없고 기업도 에너지 전환의 긴박함을 못 느끼죠. 수요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어나는데 공급 쪽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유 산업 구조를 생각해보면 이 문제가 더 선명해지거든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오일, HD현대오일뱅크 이 정유 4사가 국제시장에서 달러로 원유를 사서 국내에서 원화로 파는 구조잖아요. 원가를 결정하는 변수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국제유가, 다른 하나는 환율이에요. 이 두 변수는 글로벌 수급과 달러 강세,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 움직이는데 국내 판매가의 상한선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원가는 시장이 정하고 판매가는 정부가 정하는, 말하자면 두 변수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원가와 가격의 디커플링이라고 부르는데 이 간극이 벌어지는 순간 정유사는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에 진입합니다. 특히 환율까지 동시에 급등하면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실을 누가 메우느냐? 여기가 핵심입니다. 선택지는 딱 3가지밖에 없거든요. 첫째는 정부가 보조금으로 직접 보전해 주는 것이고 둘째는 공기업이 대신 손실을 떠안는 것이며 셋째는 민간 정유사가 공급 자체를 줄이거나 수출로 물량을 돌리는 겁니다. 어느 경로를 선택하든 비용이 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비용은 그저 이동할 뿐인 거죠. 정부가 보조금을 선택하면 재정 적자가 쌓이고 그건 결국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공기업이 떠안으면 공기업 부채가 늘어나고 그 부채 역시 궁극적으로는 국민 부담이에요. 그리고 민간 정유사가 공급을 줄이면 주유소에 기름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가격을 낮추려고 한 정책이 기름 자체를 구할 수 없게 만드는 아이러니가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론에 불과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가 이미 증명한 패턴이거든요. 1970년대 미국이 정확히 이 길을 걸었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이었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주유소 앞에 수백 미터 줄이 생겼고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날, 짝수인 날을 나눠서 기름을 파는 홀짝제까지 도입해야 했어요.
가격을 낮췄는데 기름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당시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였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국내 생산자의 마진까지 통제해버리니 미국 내 원유 생산이 오히려 감소한 거예요. 공급을 늘려야 할 시점에 공급이 줄어드는 가격 통제의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죠. 그리고 카터 행정부가 이 통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자 1979년부터 1980년까지 유가가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10년간 억눌렀던 가격 압력이 한꺼번에 분출한 이른바 억압된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이 패턴은 미국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를 보면 더 극적이에요. 인도네시아는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연료 가격을 정부가 통제했습니다. 기름이 나는 나라에서 왜 보조금이 필요했느냐? 정제 능력이 부족해서 석유 제품을 수입해야 했고 그 수입가와 국내 판매가의 차이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메웠던 거죠. 이 보조금 규모가 2013년에는 GDP의 약 2.5%까지 불어났습니다. 국가 재정이 보조금에 짓눌리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2014년 취임한 조코위 대통령이 보조금을 대폭 삭감했는데 유가가 단기간에 30% 이상 급등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보조금을 유지하면 나라 재정이 무너지고 폐지하면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진퇴양난의 구조인 거죠. 여기서 가장 무서운 메커니즘이 드러납니다. 바로 정치적 중독 효과예요. 가격 상한제는 한번 시행하면 해제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거든요. 통제 기간 동안 소비자는 낮은 가격에 익숙해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상한을 해제하면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고 그 순간 정부 책임론이 불거집니다. 어떤 정권이든 가격을 올리는 주체가 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보조금은 점점 고착화되고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인도네시아가 수십 년간 이 함정에 빠져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 나이지리아도 마찬가지 경로를 밟았습니다. 보조금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시위가 터지고 정부는 후퇴하고 다시 보조금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심지어 산유국 중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조차 이 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사우디는 오랫동안 자국민에게 국제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기름을 팔아왔잖아요. 그런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재정 적자가 급격히 커졌고 기름이 펑펑 나는 나라도 가격 통제를 무한정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 셈이에요. 유럽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터지자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가 연료세 감면과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고 독일은 에너지 가격 상한에 약 2천억 유로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돈은 고스란히 국가 부채로 전환만 됐어요. 선진국이라고 해서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유럽 사례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IMF가 2023년에 추산한 숫자가 이 전체 구도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전 세계에서 화석연료에 투입되는 보조금, 명시적 보조금과 암묵적 보조금을 합치면 연간 약 7조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건 글로벌 GDP의 약 7%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매년 이 어마어마한 돈이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쓰이고 있는 건데 IMF와 세계은행의 진단은 한결같습니다. 이 보조금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를 늦추고 재정이 취약한 국가들의 부채 위기를 심화시킨다는 거예요. 한국의 2022년 유류세 인하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유류세를 법적 한도인 37%까지 인하했고 연간 세수 감소 규모가 수조 원대로 추산됐습니다. 이건 가격 상한제와는 제도적으로 다르지만 국가가 가격의 일부를 대신 부담한다는 구조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거거든요. 그때는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단계적으로 환원할 수 있었지만 만약 유가가 계속 올랐다면 세수 구멍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직면한 상황은 2022년보다 더 복잡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 원유 수입량의 약 70%가 이 해협을 통과하는데 미국이란 전쟁으로 이 통로가 위협받고 있잖아요. 유럽에서 경유값이 한 달 새 32% 폭등하는 동안 한국은 최고 가격제 덕분에 8% 상승에 그쳤다고 했는데 근데 이건 한국의 에너지 비용이 실제로는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차이가 나는 그 24%포인트가 어딘가에 쌓이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 비용은 정부 재정에 공기업 장부에 혹은 정유사의 투자 축소라는 형태로 조용히 누적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것도 이 맥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가격 통제로 물가 지표가 일시적으로 안정되어 보이면 통화정책의 판단 근거가 왜곡될 수 있거든요. 실제 인플레이션 압력은 존재하는데 지표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물가 상승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제가 해제되는 순간 그동안 축적된 압력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소비자가 감당해야 할 충격은 처음부터 가격이 올랐을 때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는 거죠. 정유사 입장에서 생기는 2차 효과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마진이 압박받으면 기업은 가장 먼저 투자를 줄이거든요. 정제 설비를 유지 보수하거나 확충하는데 돈을 쓸 유인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건 단기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정제 능력 자체가 쪼그라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격 통제가 해제되고 수요가 살아날 때 공급 인프라가 부족해서 가격이 더 크게 뛰어오르는 겁니다. 억압된 인플레이션이 공급 쪽 병목까지 동반하면 그 충격은 배가 되는 셈이에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원리로 수렴합니다. 가격을 막는다고 비용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비용은 세금으로, 공기업 빚으로, 텅 빈 주유소로, 혹은 몇 년 뒤에 폭발적 가격 상승으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형태가 달라질 뿐 총량은 줄어들지 않는 거죠. 닉슨이 그랬고, 인도네시아가 그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랬으며 2022년 유럽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그 경로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물론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름값 폭등이 저소득층에게 가혹한 부담이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다만 그 대응 방식이 가격 자체를 억누르는 것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취약 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어야 하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가격 신호를 살려두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과 가격 신호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것은 결과가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가격은 정보입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정보일 수 있지만 그 정보를 차단하면 경제는 눈을 가린 차에 달리는 자동차와 같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가린 시간이 길어질수록 장애물과 부딪혔을 때의 충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석유 최고 가격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제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역사가 보여주는 패턴은 분명합니다. 억눌린 가격은 반드시 되돌아오고 그 되돌아오는 힘은 억누른 시간에 비례한다는 것. 그게 이 제도의 구조적 딜레마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입니다.